자, 다음은 보어와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건 또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과학기술 2강이 되겠네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수소기체의 전기방전을 일으키면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의 분자 내 결합이 깨지면서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들로 뭐가 된다? 분해가 됩니다. 간단하네요. 일단 여기서는 과정이 먼저 처음에 나옵니다. 뭘 얘기해 줄지 좀 말해주고 해주면 좋은데 시작부터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우리같이 예술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 짜증나요. 우리는 얘네들과 참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그죠? 어쨌든 수소기체의 전기 방전을 일으키게 되면은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의 분자 내 결합이 깨지면서, 다시 말하면 자, 수소기체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과정을 볼게. 무엇을 일으키게 되면 전기 방전을 일으키게 돼요. 전기 방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하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이죠?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의 분자 내 결합이 깨집니다. 다시 말하면 수소 분자의 결합이, 그렇죠, 이게 깨지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들로 뭐가 된다? 분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소 분자가 이렇게 수소 원자로 뭐가 된다?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생성된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어디에서를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 원자 내에서 뭐가 있죠? 전자가 있어요. 이때 전자가 되겠죠, 그죠? 요 전자는 들등 상태가 되어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후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두 가지 볼게요. 먼저 이 상태는, 이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된대요. 자, 들뜬 상태가 되어서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그렇죠.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나중에 어떤 에너지로 바뀌냐? 낮은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그때 뭐를 한다? 빛을 방출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이러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과 달리 분리된 몇 개의 선만을 포함하는데 이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나오는 이 빛이 있죠, 그죠? 그지? 우리가 빛은 원래 스펙트럼으로 나온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나오는 빛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며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뭐한다?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있다는 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 수소 원자로 돌아가는 거죠. 얘가 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증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에요.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라는 얘기냐면 준위가 불연속적인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있는데, 자, 두 번째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이 허용된다는 거죠. 됐어요? 네, 특정한 에너지만 갖는다, 이런 말이 돼요. 에너지만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닐스 보어는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두 번째 문단은요, 이 1문단에 있는 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이론들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이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바탕으로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뭐했다? 제안했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닐스 보어의 원자 지금부터 얘기하게 되는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만들고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고 특정한 에너지만을 허용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원자 모형인 거죠. 됐죠? 오케이. 다음.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으며 원 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 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닐스 보어의 이 원자 모형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얘는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설명해 줘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고전 물리학이 어떤 건지 지금 설명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나온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리고 이 고전 물리학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원래 입자라고 하는 거는 고전 물리학의 핵심은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입자의 운동은 항상 어떻게 한다? 직선 운동을 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관성이 있어가지고 항상 직선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선 운동만 하려고 하는 이 입자를 고전 물리학에서 만약에 원의 운동을 하게 만들려면 직선 운동만 하는 것을 원의 운동을 하기 위해선 원의 중심으로 이끌려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심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심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은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입자의 원동이라고 썼네. 자, 입자의 운동이 항상 어떻게 운동한다? 직선으로만 운동한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다음. 자, 보어가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은 양전하를 띤 원자 핵과 전하를 띤 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이며 전자는 원자핵 주변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자의 운동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전자의 운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무엇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양전하를 띤 원자핵과 전하를 띤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있어서 계속 그들이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그 전자 주변을 원자 주변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알겠지? 근데 둘이 왜 부딪히진 않느냐? 이건 간단해요. 왜 부딪히지 않냐면 원자의 핵이 양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죠? 전자는 어떤 걸 띠고 있죠? 음전하를 띠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운동하고 그림 그리고 문학을 하는 놈들이라도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으면 자석처럼 붙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뭐하러 알 필요 없어. 어쨌든 얘가 양전하고 얘가 음전하니까 알겠니? 서로 붙지 않고 떨어져서 일종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 알겠지? 도는데 중요한 건 이 돌고 있는 상태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돌고 있는 상태에 뭐가 필요한 거야?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에너지 준위. 그렇지. 여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건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증명하는 거잖아요. 니스보의 원자 모형이. 그러니까
이 원자 모형의 내용을 쭉 보니까 전자는 원자 주변을 계속 돌고 있고 그 돌 수 있는 이유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 안에서만 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내용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좋아. 다음. 항상 3학년 그 수능 특강 독서를 강의하면서요. 우리의 목적은 내신이잖아요. 맨날 고민돼요. 나올까? 다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험범위 있는 거. 그치? 그 중에서 일부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까? 맨날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수능을 보시는 분들 꼭 알아야 돼요. 나올지도 모릅니다. 알겠지? 항상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뭐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알겠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돌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방출 스펙트럼과 일치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와 달리 다전자 원자에는 보호의 모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됐기 때문에 보호의 모형은 한계가 있다. 이거 항상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데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닐스 보어 같은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론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냐면 항상 한계를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 한계를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이 한계를 뭐 할까요? 보완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론은 뭐 하게 되는 거야? 발전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닐스 보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도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오케이, 뭐 너의 원자 모형은 잘 되는데 단 어떤 애는 안 된다? 다 전자 원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에 대해서는 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네,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 지점을 또 체크를 해보자면 전하가 띈 입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거든요. 알겠니? 근데 이 입자의 가속도 운동, 입자라는 말을 꼭 써야겠네요. 자,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는 가속도 운동은 역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겠죠? 그 새로운 이론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설명해내겠죠.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어. 즉, 전자는 원형 궤도에 따라 원작 주위를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적인 한계입니다. 알겠지? 가속도 운동을 하고 다전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자끼리 움직이다가 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어떤 지점이 한계냐면 얘가 한계예요. 여기 볼까요? 이 두 가지를 들어서 무슨 한계가 있냐 그랬더니 얘가 한계인 거예요. 결국에 돌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엔 슈레딩거가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도 열심히 설명해 주시나요? 응? 어때요? 학교 수업을 안 듣니? 혹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냐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럼 그거 뭐 어떻게 수업하는데요? 밑줄 쳐? 뭐 이렇게? 어, 그래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뭐 매년 있는 일이야? 선생님들 열심히 좀 하세요. 자, 시험법이 많으시면 열심히 가르치셔야죠. 그러면 그 선생님 열심히 하시면 학원이 없어져요. 사교육이 필요가 없어져요. 자, 그다음 가볼게요.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슈레딩거의 뭐가 나오겠죠? 원자 모형이 나오겠죠. 근데 이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은 아까는 이 사람은 무엇을 바탕으로 했다 그랬죠? 고전 물리학을 했다 그랬죠? 바탕으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하겠대요.
파동성이라는 걸 바탕으로 하겠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핵에 결합된 전자를 정상파로 보고 원자를 파동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기타나 바이올린에서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이 특정 음을 내는 것처럼. 뭐 이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동성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뭐 조금 의미가 있는데 설명하는 방식이 비슷한 사례인 기타나 바이올린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죠? 유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추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이 특정 음을 내는 것처럼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 파동이 정상 상태에 있다고 하고 그러한 파동을 무슨 파라고 얘기한다? 정상파. 그러니까 그 선윤이가 만든 파가 아니고요. 자, 다시 말하면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우리에게 조건으로 알려주는 게 뭐다? 정상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파는 전자가 뭐 되어 있는 상태냐? 전자가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정상파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그림 1의 각 점은 진폭이 0인 마디이며 양 끝의 마디가 고정, 이게 정상파라는 거죠. 그지? 고정되어 파동이 2분의 1 파장의 정배수로만 나타난다. 즉, 정상파는 허용되는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 제한된다. 따라서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하면 파장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 정상파, 전자가 정상파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쵸? 전자의 운동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파장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대? 되게 중요한 말인데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다고. 알겠니? 정상파로 있을 때는 전자의 파장이 불연속적인 그러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여기 잠깐만 선생님 봐봐.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냐면 전자의 파동성을 가지고 설명했고 그 파동성 중에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불연속적 값이라는 걸 증명했냐면 정상파에 있기 때문에. 됐죠? 다음. 그 다음에 슈레딩거는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원자에 대한 양자역학적 모형을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자, 원자 모형 중에서 자, 이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면 원자에 대한 양자역학적 모형, 양자역학적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3차원 공간에서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를 x, y, g의 함수로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를 고려해 보자. 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적 원리에 따르면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때? 불가능하므로 자, 파동 함수를 통해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양자역학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전제 조건이 되는 첫 번째를 보자면 이 사람은 지금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은 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는? 정확한 움직임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 뭐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요? 파동 함수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측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 하지만 파동함수의 제곱값은 특정한 물리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 값은 공간의 특정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서 점 1과 점 2에서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 확률은 두 점의 좌표에 따른 파동 함수 값을 제곱한 후 이들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뭐가 돼? 뭔 말인지 하나도 보지 않네.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솔직히 말해. 이거 이해했어? 어떻게 설명해봐. 이게 뭔 말이야? 얘까지도 설명해줬잖아. 응. 그 다음 잘 봐. 점 2의 함수값의 제곱에 대한 점 1의 함수값의 제곱의 비율이 몇이라면? 100이라면. 이게 비율이야. 핵심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극값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공간의 특정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과 관련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점 1이 있고 요 측정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점 1이 있고 그 다음에 점 2가 있어. 됐지? 이거를 이제 x, y, g라고 하고 x1, y2, 1, 그 다음에 g1 이렇게 보고 얘를 각각 2로 보는 거잖아.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두 가지에서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 확률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두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좌표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점에서 뭐를 발견할 거냐면 전자를 발견할 거야. 발견할 확률을 따져볼 거야, 지금부터. 알겠지? 자, 얘를 따져보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확률이 물론 어떻다라는 거야?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얘와 얘 좌표가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위치가 바뀐다면 그 확률은 달라지겠죠. 그치?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 여기 안에서 두 점 좌표에 따른 파동 함수 값을 제곱한 후에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파동 함수 값을 어떻게 구하지? 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오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별로 필요가 없는 내용이야. 알겠지? 이렇게 제곱을 한 후에 이들 사이의 비율을 뭐 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상대적 확률을 만든 다음에 알겠니?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여기에서 뭘 하면 되는 거야? 파동의 함수값, 좌표에 따른 뭐가 나오겠어? 파동의 함수값이 나올 거거든. 근데 그 함수값에다가 다시 뭐 하면 돼? 여기다가 그치? 이 함수값에 제곱을 해주면 돼. 됐니? 그러면 그리고 이들 사이에 무엇을 계산하면 된대? 이들 사이에서 그래 비율 계산하면 된대. 뭐왜 그래야 되는지 뭐 우리 알 필요는 없죠. 알겠죠? 비율을 계산하면 된대. 그래서 점 2의 함수값의 제곱에 대한 점 1의 함수값의 제곱의 비율이 다시 말하면 파동 함수값의 제곱을 한 거에 대한 비율이 이 말인 거죠. 됐어요? 비율이 얼마면? 100이라면 점 1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점 2에서 100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너무 쉽잖아. 이제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비율이 100이니까 100배가 더 높다 이 말인 거지. 그 말이야. 말을 너무 어렵게 해.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얘보다 100배가 더 높으면 그쵸? 비율이 그러면 전자를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100배가 된다고 이 말인 거죠. 따라서 파동함수를 제곱하여 그림 A와 같이 전자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전자가 많이 움직이느냐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죠? 분포도? 그지? 이 그림에서 어떤 점의 농도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시한 것이다. 이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뭐 한다고?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그냥 이해하자. 알았지?
네 번째 문단은 그냥 그래프로 이해를 해보면 아주 간단해지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잖아, 이 사람이 지금. 그러면 그 그래프 속에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요런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야. 난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 X축이 뭐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핵에서부터의 거리죠.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핵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의 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전자의 수가 줄어들어요.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잖아.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겠어? 이 부분이.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렇지? 뭐가 가장 많은 부분이 되겠어? 그렇죠.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경우지. 알겠니? 이때는 전자 발견이라고 해야 되는데 전자 발찌라고 할 뻔했어. 야, 씨, 왜 이렇게 말이 익숙하지? 전자 발찌가. 석기야, 빨리 가려. 에이. 자, 전자 전자 발견의 확률이 높은 거지, 이때가. 확률이 누가 봐도 되게 높은 그러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자, 멀어질수록 감소에 따라서 수소 원자핵의 공간이 그림 2의 A와 같이 겹겹의 껍질로 쌓여 있다고 가정하면 각 껍질 속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그림 2의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지만 각 껍질의 부피는 증가하므로 각 껍질 속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 즉 방사 방향 확률은 증가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게 된다. 이 그래프처럼 나타나게 된다. 이때 수소 원자에서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 거리는 보어 모형의 궤도 반지름과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일치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 에너지 준위가 전자들이 봐봐, 여기 봐봐. 여기서만 많이 발견된다는 거잖아. 근데 Y축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방사 방향 확률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자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전자가 뭐하고 약간 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전자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야, 멀어지려면 씨발 뭘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때 전자의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은 거. 전자가 막 운동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형이 어디를 봐? 자꾸 벽을 왜 봐? 자, 이렇게 운동을 할 거잖아. 그치? 왜 오늘 선생님이 부담스럽니? 목장이? 왜 평소와 달라? 그럼? 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우리 아이가 뭐라는 줄 아니? 네가 드디어 이제 하다가 사자를 잡으러 정글로 갈 거야. 아, 왜 모자는 그걸 쓰고 가니 그러는 거야. 그거 있잖아 왜. 이거 있잖아 왜. 그 동그란 거. 그렇게 보이니 내가? 아까 베어그릴스 패션. 어? 베어그릴스 아세요? 베오레스가 뭐야? 그 정글에서 응. 생존하는 사람. 아 그러니까 친구죠. 그때 우리 아들은 또 아니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탐정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평소와 복장이 다르니까 좀 낯선가 봐 가족들도. 요즘 낯선가 봐. 어이가 없네. 어쨌든 자 전자로부터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전자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요때 전자가 발견 확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는 이만큼 운동을 했을 때, 자, 운동하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있겠지.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을 때 가장 발견하기가 쉽다 이거야. 그렇지. 이 두 가지를 증명하는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까요? 아, 참. 석기 몇 시까지 가야 돼? 어, 너 몇 시까지 가야 돼? 어? 5시 50분? 와, 씨, 이거 애매하네. 그 다음 거 어려운데? 5시 반에는 나가요. 5시 반. 시간이 애매한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서둘러서 와. 알았지? 좀 서둘러서 오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와, 씨, 이젠 진짜 할 게 너무 많다.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죠? 일요일 날 30분만 일찍 오세요. 아니다. 9시까지 오세요. 올 수 있겠니? 잠깐만. 9시. 너무 빠르니? 월요일에 수업 일찍 시작하는 거. 상관없어. 니네가 월요일